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어제는 남부지방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요.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도 궁금한데요. 오늘 날씨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지만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모래먼지가 오늘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될 텐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하겠고요. 특히 동쪽 지역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지역은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쪽 지역이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22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따뜻하겠고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봄비치고는 꽤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부산 돌려차기 DNA 재감정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이 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DNA 재감정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박모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수차례 밟아서 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고요. 뇌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DNA 재감정이 결정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씨의 범행 정도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좀 거세졌고요. 뿐만 아니라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이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이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세한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말 믿을 수 없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공판이 열린 날 최초 목격자인 이웃 주민이 증언을 하기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최초 목격자인 오피스텔 이웃 주민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과정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피해자 측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줬다라고 밝혔는데요. 최초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에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이 상의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올라간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이 벨트가 풀려 있어서 이 피해 여성의 하반신이 V자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이 해당 가해자의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제대로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게 또 다른 범죄 의혹이 있으면 이거 분명히 밝혀내서 합당한 벌을 내려야죠. 그럼요. 예, 그거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배달기사 파업 예고입니다.
한 배달 플랫폼 소속으로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요, 5월 5일자로 공동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이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인데 이 부분을 4,000원으로 올려달라. 만약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동 파업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들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내는 값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줄여서 본인들에게 나눠달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배달업계의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해당 플랫폼은 한 번에 한 개의 배달만을 하는 이 단건 서비스 배달료를 6,000원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나눠서 내는데 소비자가 3,000원을 부담한다, 자영업자가 3,000원을 내는 구조고요. 소비자가 2,000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자영업자가 4,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달료를 6,000원 받은 이 배달 플랫폼은 이 중에 3,000원을 배달기사에게 주게 되는데 배달기사들의 불만은 이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네,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이 배달료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한때 배달 기사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또 이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면에는 이렇게 파업을 할 만큼 또 다른 갈등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 노조에 따르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9년째 이 기본 배달료가 3,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실질 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배달 기사들 많은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조합원 B 씨는 일주일에 배달료로 200만 원 벌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일주일에 200만 원을 벌었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일한 시간이요. 일주일 동안 100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루도 쉬지도 않고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번 돈이 200만 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는 배달 임금과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하네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분명히 올랐거든요. 네. 올랐다고 느끼는 거고. 네. 그런데 배달 기사는 9년째 기본료를 그냥 그대로 받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은데 어쨌든 소비자, 배달 기사 그리고 그 자영업자, 네.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 네. 뭐 요렇게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 하나 윈하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네. 이거 답답한데.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우회전 무조건 멈춰입니다.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실 때 일시 정지하지 않으시면요, 범칙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할 때 이 운전자들에게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담은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요, 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직진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되고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당연히 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했지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일단 멈추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할 때 멈추지 않았다가 적발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허브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네, 우회전 신호, 또 일시 정지해야 되는 의무 어기시는 경우에는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에 관한 이 특례법에 따라서 범칙금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 6만 원, 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고요. 여기에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계도도 같이 하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선은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회전하는 위험성이 큰 건부터 차례차례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이건 어떻게 안 되더라 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거. 저는 네. 자연재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너무 무섭잖아요. 자연 앞에는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있죠. 질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질병.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해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을 이것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이 뭘까요? 보시죠.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닥터 하우스를 보셔야죠. 여기는 친절한 의사가 함께하는 닥터 하우스고요. 저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호입니다. 건강하게 봄날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챙겨야 되는 게 있죠. 일단 황금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추간판 탈출증에서 탈출하라. 야, 이거 뭐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이거 방탈출 카페도 아니고 이거 뭘 탈출하라는 건가요? 허리에 하면 생각나는 질환이 있죠. 네. 일명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서 탈출해서 허리 건강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게 아니 이게 원래 병명이 허리 디스크 아닙니까? 디스크는 사실 병의 이름이 아니고요. 척추뼈 사이에 놓여있는 섬유 연골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척추는 수십 개의 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추간판, 일명 디스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몸에서 일종의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디스크를 보면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런 이제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호빵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호빵이요? 맞습니다. 겉 껍질 같은 경우 섬유륜이라고 부르는 질긴 외부층이 되겠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앙금을 보시면 네. 연한 중심부로 이루어진 수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섬유륜 일부가 찢어지면서 수액이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 디스크입니다. 매년 20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허리 디스크는 거의 국민병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네요. 거의 국민병인데 그 추간판 탈출증이 왜 봄철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됩니까? 봄이기 전에 겨울이 있었잖아요. 네. 추위로 인해서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고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허리에 드는 부담과 중압감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이 허리가 아프면 다 그냥 디스크라고 보면 됩니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자가진단법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까치발로 걷거나 발뒤꿈치로 걸을 때 아프다. 뒤뚱거리면서 걷는 등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겼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평소보다 더 허리가 아프다. 자꾸 다리나 발목,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 누워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종아리나 발가락이 당기고 4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통증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똑바로 눕기가 어렵다. 재채기를 하거나 허리를 움직이면 더 아프다. 대소변에 장애가 생겼다. 제가 이제 하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저 한 3개 정도인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위의 항목 중에서 3개 이상 항목에 해당이 되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찾아오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 역시 그래도 아픈 걸 한 방에 해결하려면 수술을 해야죠.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대개 4에서 6주 이내에 8, 90% 정도는 저절로 호전이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탈출된 수액에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수액 자체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일도 줄어들 수가 있어서 무조건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아프면은 왜 환자의 입장에서 뭐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주사는 또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증 없이 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통증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통증 자체가 만성화되면서 나중에는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상 치료도 꼭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보존적인 치료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파진다거나 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면 평소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은 이게 통증을 좀 낫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세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누워있을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깔고 눕거나 옆으로 눕게 되면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앉아있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기댄 상태에서 무릎이 허리보다 너무 낮지 않게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차렷 자세로 너무 똑바르게 서 있는 것보다는 낮은 발판을 이용해서 발을 교차해서 얹어가면서 11자 형태로 있어주는 것이 허리에 부담되는 압력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봄철 추간판 탈출증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상우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우?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오병수입니다. 봄철에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황금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과민대장 증후군에서 탈출하라.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대장 건강을 다루는 건가요? 과민대장증후군은 보통 복통과 함께 배변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나온다. 매운 걸 먹으면 배가 아프면 설사를 한다. 배가 또 아픈데 변비도 있고 설사가 있고 이렇게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요? 네네네네. 만약에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 네. 그럼 이게 과민대장 증후군일까 이거? 과민대장 증후군일 것 같아요. 이게 설사랑 반복이 변비가 반복이 되면 과민대장 증후군? 네, 정답은 X입니다. 아닙니까? 그럼 아까 증상이 그렇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과민대장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분이 복통 호소가 있으면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런 설사와 변비가 있는 환자들이 변을 보고 나면 복통이 호전되는 이런 양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저희가 과민대장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그래요? 저도 살짝 의심되는데 또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예.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복부 팽창, 잦은 트림, 방귀, 전신 피로감, 두통, 어깨결림 이렇게 엄청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었던 60세 여자 환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배가 아프고 배가 막 복부 팽창이 있고 설사가 반복되는데 그냥 자기가 장염이 자주 걸리는 체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로는 과민대장증후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정말 오랫동안 질환을 방치하고 힘들게 살아셨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민대장 증후군도 봄철에 잘 걸려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과민대장증후군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장애 염증, 스트레스, 또 음식물들의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봄철에는 저희가 보통 식욕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한 나물, 여러 가지 반찬들을 먹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과민대장 증후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한 가끔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거나 또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소화기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이 운동이 너무 심하면 설사가 나타나고요. 장이 운동이 너무 없으면 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의 운동이 많이 이상이 오게 되고 실제로 이건 이제 장이 운동 능력,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통이랑 같이 오게 되면서
굉장히 무작위로 찾아오니까 환자들이 고통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과민대장증후군 환자들은 몇 가지 처방을 쉽게 치료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네. 보통은 환자분들이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 개별 맞춤적으로 증상 호소에 맞춰서 처방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분들이 과민대장증후군 재발일 때가 많은데요. 또 이런 재발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념을 하시고 평소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맞춰서 약간 채소류,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는데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채소에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관 내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고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서 위장 운동을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예. 물론 그러면서 변비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채소를 너무 과하게 그냥 먹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아, 채소를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 꼭 환자의 장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좀 장이 예민하신 기스가 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채소라고 봤을 때 채소가 들어가서 장벽을 이런 식으로 긁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일단 채소를 굉장히 잘게 자르고 으깨고 갈아서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걸 잘 찌거나 데치거나 볶는 등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더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격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장의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등 운동을 하시고 또한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진짜 수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수면과 장 건강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 장의 과민성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한 12시 이전부터 주무셔가지고 최소한 7시 이상의 수면 시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수면 또한 장 건강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봄철 장 건강 똑똑하게 챙기는 비결 우리 오병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닥터하우스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고민 함께 나누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죠.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오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윤원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 고민 쉽고 흥미진진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진료실 주제가 뭔지 영상 보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이 늙는 이유, 모세혈관 때문이다. 입니다. 모세혈관 때문이다. 모세혈관. 우리가 동맥, 정맥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모세혈관 얘기는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모세혈관부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모세혈관, 가늘다, 가는 혈관이라는 뜻이죠. 세포 사이의 영양분, 산소도 공급받고 노폐물도 청소해주는 공급자, 교환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가늘고요. 그 가는 정도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분의 1 밀리리터밖에 안 될 정도로 가늘고요. 그 길이는 무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길이 99,000km. 굉장하죠. 우리 몸에 쫙 퍼져 있고 우리 몸의 대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혈관, 모세혈관입니다. 우리가 동맥, 정맥 이러면 굵직하니까 네. 그걸 얘기를 했지만 모세혈관은
촘촘히 요 끝까지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얘기하지 못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혈관 하면은 동맥, 정맥까지 알고 계세요. 근데 모세 혈관이요. 혈관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모세혈관을 최대의 장기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고요. 모세혈관이 우리 온몸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곧 이 모세혈관을 잘 챙기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는 일도 많고 또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요? 네, 이 많은 세포들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포 대사 후에 나온 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나 이런 이제 찌꺼기들이 사실 배출돼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사실 혈액을 통해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이런 대사 과정이 가능한 이유가 모세혈관은 뭐 동맥과 정맥과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맥, 정맥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이 내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일 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피세포 사이사이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노폐물 배출이 가능하게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그러면 역시 대동맥, 대정맥, 요렇게 좀 대자 들어가는 혈관, 요것만 좀 잘 관리하면 건강 지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하지만 동맥과 정맥의 주요 역할이 혈액을 운반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사이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면서 있는 이 모세혈관은 실제 혈액순환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약해지거나 악화되면 동맥과 정맥의 건강에도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전체 혈관의 99%를 차지한다는 것도 정말 놀랍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하는 역할, 하는 일이 많겠어요. 네,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소들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우리 모세혈관이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이 너무 덥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이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표피에 가까이 있는 모세혈관들이 확장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열이 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땀이 배출되면서 몸이 식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혈류량이 많아지면은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이완되면서 열 방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모낭이나 땀샘이 열려서 땀도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 피부를 통해서 열 방출을 잘 되게 또 도와주게 되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열을 또 이렇게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이 또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면역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병원균의 침입이 발생하게 되면 모세혈관은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를 그 염증 반응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곳 주변의 모세혈관에서는 직접 면역 성분을 분비해서 면역을 돕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세혈관이 나를 위해서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네요. 바쁘네요, 네. 근데 내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안 건강한지 알고 튼튼한 모세혈관으로 지켜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손입니다. 손. 손을 한번 보시면 핑크색의 손톱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네일베드 압박 테스트라고 하고 실제로 응급실이나 의료 현장에서 응급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확인 방법입니다. 이 검지나 이 중지 손가락을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한번 해보세요. 5초 정도요. 예인 씨는 이미 손톱이 빨간데요? 그러니까. 테스트 불가. 네. 테스트 불가인데요? 손톱을 강하게 눌러서 네. 5초 정도 센 다음에 뗀 순간부터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손톱을 요렇게 보면 이것 자체가 혈액순환을 좀 저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좋고요. 그래서 제 중지를 이렇게 5초 동안 누르고 떼면 2초 이내에 다시 원래 핑크빛으로 돌아오죠. 이 시간이
2초 이상으로 길어지면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데 어떠세요? 한번 직접 눌러보시니까. 손은 계속 안 돌아와요. 계속 빨간데요? 너무 건강한 걸로. 너무 건강한 걸로. 아니 어떻게 추천해보고요. 피가 손톱까지 갔어? 생각보다 금방 돌아와요. 저도 이게. 아직은 뭐 그냥 돌아오는데요. 네. 예. 이 핑크빛은요, 이 손톱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손톱을 통과해서 보이기 때문에 핑크색 혹은 이게 약간 붉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네일베드 압박 테스트는 이 말초 모세혈관의 순환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응급 현장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다만 이게 정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고 이 모세혈관의 회복 시간, 그러니까 눌렀을 때 돌아오는 시간이 2, 3초 이상 길어지면 이상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 검진은 자가 질환 혹은 자기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그 필요성을 좀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오늘 주제가 늙는 이유가 모세혈관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모세혈관도요. 우리 몸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모세혈관 역시도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45세부터 이제 모세혈관도 노화가 시작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주피세포에 둘러싸인 모세혈관은 45세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주피세포가 완전히 벗겨지게 되면 공동화, 즉 이제 텅 비게 되면서 유령 혈관이 돼서 탈락하기. 오, 유령? 뭔가 듣기만 해도 으스스한 얘기예요. 유령 혈관이 돼서 탈락하게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듣고 싶어요. 네, 유령 혈관 하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사실 표현이 그럴 뿐이지 그렇게 무서운 혈관은 아니지만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는 혈관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관 세포가 점점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모세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여러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관 내벽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혈관의 기능, 제 기능을 잃게 되면 유령 혈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한 모세혈관 내피세포 같은 경우는 천일을 주기로 이렇게 새롭게 교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잘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40대부터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점점 죽어가는 세포들이 늘어서 유령 혈관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60대에 이르게 되면 모세혈관의 수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동맥이나 정맥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맥과 정맥은 그 수가 유지가 되는데요. 오로지 모세혈관만 노화와 관련해서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노화되게 되면 당연히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불순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장기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게 되고요. 당연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내가 늙는 이유가 바로 모세혈관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건강한 모세혈관과 유령 모세혈관 사진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우리 건강한 모세혈관 사진을 한번 봐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건강한 모세혈관 사진을 봐보시면 우리 헤어핀처럼 아주 길게 곱게 뻗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유령 혈관이 된 모세혈관은 혈관의 형태가 무너져서 들쭉날쭉하고 이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정체돼서 사라지거나 이제 퇴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내 모세혈관이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사진처럼 늙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투시 안경 같은 게 있어서 내 모세혈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병원 가셔야죠.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아까 네일베드를 눌러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실제로 응급재해 현장에서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2초 안에 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럼 2초 안에 돌아왔으니까 내 모세혈관은 건강할 거야 라고 속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멍이 잘 들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 또는 손발이 좀 차다 느껴지시거나 손톱이 하얀색이면서 잘 깨어지시는 분들은 모세혈관의 건강 그리고 노화 현상 한 번쯤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세혈관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나이가 40대 이후였으니까
저는 좀 안심하고 네,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이 젊은 층에서도 이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생활 습관에 빠져 계실 수 있어요. 먼저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거나 네. 그리고 또한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자주 드시거나 그 근래에 영양실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이 인해서도 모세혈관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야. 아니 괜찮아요. 내 손톱까지 피가 났는데 뭐. 아니 근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노화와 관계가 있다면 동안 있잖아요. 젊어 보이는 분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모세혈관 건강 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하면 동안일 수가 있는데 일단 동안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머리숱이 많아야 될 거고 흰머리가 좀 들 있어야 될 거고 피부에 주름도 좀 없고 탄력도 좋고 검버섯 같은 것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동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 피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피부의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표피와 진피층이 있습니다. 이제 표피층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표피는 사실 이제 각질층까지 이제 기저층에서부터 세포가 발생이 돼서 각질층으로 올라왔다 탈락이 돼요. 근데 이게 깨끗하게 탈락이 되고 세포가 재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이 진피층에 있는 이 모세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동안 그리고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동안 그래서 겉이 젊어 보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우 돌도 씹어 먹었어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 이 왕성한 이 건강 이런 거 좀 필요한데 아까 모세혈관이 그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네,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세혈관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면역력 저하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세포가 있죠. 바로 이 백혈구인데요. 백혈구는 이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했을 때 직접적으로 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혈관의 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그 기능이 노화되었다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 그리고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모세혈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모세혈관 건강 지키는 처방전,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윤정의 김대환 선생님이 준비한 비법 보겠습니다. 행복 처방 늘려라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알기로는 노화되면서 줄어든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이 모세혈관의 특징이 바로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줄기도 하고요.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섭생을 잘 관리하면 늘 수도 있는데요. 이 생활 습관 통해서 나의 모세혈관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 너무 겁을 주셔서 걱정했었는데 한 줄기 이제 희망의 빛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모세혈관의 그 수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줄어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화와 관련해서 모세혈관의 양과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런 질적인 저하를 최대한으로 막아내고 또한 지금 있는 건강한 모세혈관을 잘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줄어드는 거는 가는 세월과 함께 막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를 잘 지키고 가꾸면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윤정혜 선생님과 함께 모세혈관을 늘리고 지키고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꿔라. 모세혈관을 늘리는 것과 수면 습관 이게 뭔가 연관이 있나 봐요? 네, 큰 연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잘 뭐 논다,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수면, 잠자는 건데요.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당오락. 아, 맞아요. 사당오락. 학력고사 시절 얘기인데요. 4시간 자면은 당 합격하고 오락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리고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새벽 뭐 5시, 4시부터 이제 활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가 바쁘다 현대 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삶에 온전히 던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시대적 요구가 좀 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는 건강상 좋지는 않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나 나폴레옹도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 수면 부족이 과연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얘기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혈압, 혈당을 다 악화시킵니다. 즉 하루에 정상적인 수면, 이 6시간 정도도 안 되는 4시간 정도의 수면은 혈압도 올리고요. 혈당도 상승을 시켜서 그만큼 모세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뿐 아니라 모세혈관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게 되는 유전자마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니 저도 어떤 배우 인터뷰를 했는데 드라마 찍다 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잠을 못 잔대요. 근데 한 닷새 동안 사극 찍는데 한 닷새 정도 내리 잠을 못 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이 마비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집어 던지고 있다.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고.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무엇보다도 건강도 모세혈관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잠을 잘 주무세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몇 가지 비법 알려드릴 겁니다. 수면과 관련된 모세혈관을 살리는 법, 그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아침 햇살을 맞자입니다. 아침 햇살. 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밝기가 2000에서 2500럭스 정도만 되어도 이 빛이 뇌의 식교차 상에게 전달되어서 일정 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충분하게 합성하는 데 좋은 생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시게 되면 꿀잠도 주무시고 모세혈관 건강도 지키실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닝 커피 대신에 모닝 햇살 타임 뭐 요런 거 모닝 햇살을 좀 즐겨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동아리들 있잖아요. 동아리들 중에 동굴 탐험대가 있었어요. 맞아. 여기가 학생회관 지하에 있어갖고 햇빛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하루 종일 동아리 방에만 있다 나오면 그렇게 띵하고 막 아프고 막 현기증 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햇살이 그만큼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 햇살이 왜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이 수면 호르몬이죠. 이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아침 햇살을 받게 되면 아침 햇살을 받은 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뒤에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저녁에 편하게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적절한 햇살, 강력한 아침빛을 받는 게 우리 몸에 적절한 수면을 유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근데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침에 아침 햇살 맞겠다고 일어나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에 뭐 주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편의점에 잠깐 들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태양이 없을 때 약 500에서 800 정도의 룩스밖에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은 가보시면 굉장히 밝은 빛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1000에서 2000 룩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들르셔서 편의점에 좀 빛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시간, 약 15시간 후쯤 퇴근 후에 주무실 때는 충분한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편의점의 빛이라도 이게 왠지 좀 짠하네. 네. 자, 모세혈관 늘리는 비법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밤에 멀리해야 할 스마트폰, 술,
양치질입니다. 아 근데 스마트폰하고 술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밤에 멀리 해야 되는 게 술도 들어가면 낮술을 먹으면 되는 거야. 양치질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술, 뭐 스마트폰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시겠지만 양치질 자기 전에 입안을 양치해야 개운하게 되는데. 하고 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면 전에 몸을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몸을 다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양치질도 수면에 방해될 수 있을 정도로 멜라토닌 합성과 작용에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 직전에 하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을 주고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몸을 충분히 수면 리듬에 맞게 쿨다운을 시켜야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치질뿐 아니라 너무 뜨거운 샤워라든지 그리고 거실이나 부엌에 너무 밝은 빛들도 역시 수면 리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양치는 사실 뭘 먹으면 바로 즉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자기 전에 양치질 하는 게 그렇구나. 근데 스마트폰은 요즘에 그냥 일상이에요. 달고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그러고 자다가 또 이렇게 보고. 영상도 봐야 되고. 네, 심지어는 하루에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휴대폰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물어보셔서 그러면 잠이 안 올 때 뭐 하세요? 물어보면 다 휴대폰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하거나 기존의 멜라토닌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한 블루라이트는 시신경을 과하게 자극해서 시신경을 피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토닌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녁 9시 이후에 이러한 전자기기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술은 잠이 안 오실 때 한 잔 하시면 그래도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신데요. 네, 이 술에 의한 잠은 거의 각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한 드신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간에서 밤새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지나치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잠드는 자세가 늘 똑같아요.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보다 잠들거든요. 제가 오늘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 안 오면 참 읽기 어려운 책 좀 보면 바로 잠 오죠. 맞아요. 자, 다음은 서동주 선생님의 비법 처방 보겠습니다. 역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알겠는데 역자가 붙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복식호흡과 반대되는 말인가요? 네, 사실 복식호흡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보통 숨만 잘 쉬어도 사실 복부 근육을 잘 쓰기 때문에 이게 호흡건강법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복부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 복부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뒤쪽에 있는 사실 복행근이나 이런 척추 기립근이나 이쪽까지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체형 교정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역복식호흡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실 이렇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차 박사님과 재영 MC님과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역복식. 앞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복식호흡. 물구나무를 못 씁니다. 네, 지금 물구나무를 쓸 수는 없겠죠. 네, 역복식호흡은 우리가 복식호흡하게 되면 보통은 숨을 내쉬는 데 집중하죠. 끝까지 숨을 내셔서 복부에 압력을, 힘을 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요. 역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숨을 조금 들여 마시는데 조금 집중을 할 겁니다. 천천히 들여 마셔서 우리 배를 충분히 늘려줄 거고요. 그리고 내쉴 때는 빠르게 내셔서 복부에 힘을 줄 거예요.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손에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껴서 올리셔서 오른쪽으로 비틀 건데요. 비틀 때 숨을 천천히 충분히 내셔서 후 내신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들여 마셔서 배를 부풀릴 겁니다. 천천히. 배를 부풀리면서 들여 마신 상태에서 후 내쉬세요. 빠르게. 다시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서 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역복식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역복식 호흡이 조금 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비트면서 숨을 내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부에 이제 내압을 높여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면, 들여 마시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서 혈류 흐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복식 호흡은 내쉴 때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들이마실 때 천천히 하고 내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복식 이게 호흡. 역복식 호흡. 그러니까요. 이 복식 호흡도 제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맞아. 아시죠? 이거 우리 발성 연습하고 이럴 때 복식 호흡 꼭 했었죠.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모사한 선생님 겁니다. 네, 비법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내 몸 살리는 목욕법입니다. 목욕법이. 목욕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몸을 살리는 목욕법이 따로 있나요? 네, 목욕하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목욕이야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목욕도요. 방법에 따라서는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몸에 특히 모세혈관을 망치는 목욕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퀴즈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좋다. OX. 뜨거운 물. 저는 뜨거운 O. 육제. 유난히 이제 촬영이 많고 피곤한 날 저는 굉장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럼 뭔가 피로도 좀 풀리고 잠도 더 잘 오는 느낌. 문제를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뜨거운 욕조 그러잖아요. 이게 뜨거운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극단으로 가면 X야. 그치. X 확실해요. 너무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일단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역시. 사실 우리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도요. 너무 뜨거운 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님이 그동안에 뜨거운 물로 하고 잘 수 있었던 이유도 아직 젊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아까 김대환 원장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요. 이게 쭉 깔아앉아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교감신경계에 작용해서 이제 부교감신경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과항진됩니다.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는 걸, 숙면에 들어가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그 물을 틀어보면 가족들이 닭 튀기는 줄 알아요.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겁게 네, 좀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네, 좀 바꿔볼게요. 다음은요? 자, 다음은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X. 뜨거운 건 다 X. 아니, 저는 왜냐하면 그 정도 뜨겁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샤워부터 하는데요. 네. 그래야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고 상쾌해져요. 저는 도움이 된다. 저는 X인 게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긴 하는데 그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네. 그래요? 일단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잠이 들라고 그러면 이제 쭉 깔아앉아야 되니까 우리 뜨거운 물을 피하라고 그랬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깰 때는 뜨거운 물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무 급격한 변화는 몸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제 부교감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로 천천히 서서히 넘어오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건데 이때 갑자기 외부에 강한 온도가 딱 오게 되면은 혈관은 놀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서 혈관 건강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적어도 일어나셨으면 이제 소변도 한번 보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웬만큼 정신이 든 다음에 샤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한 목욕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리 옆에 보면 오랜만에 또 우리 김행복 씨가 나오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건강한 림프, 이제 림프절을 따라서 하는 목욕법입니다. 우리 손에 이제 거품을 많이 묻혀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번호 있죠. 항상 몸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선은 자 거품을 내 갖고 이게 다 거품입니다. 거품. 네. 솜이 거품이요. 거품입니다. 이거는 네 거품을 내서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머리에서 목,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 이렇게 한번 쑥 훑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다시 거품을 내 갖고 이제 등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등 대부분 등까지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부터 엉덩이,
무릎, 발끝 이런 식으로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헹굴 때는 반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헹굴 때는 심장이 먼 쪽,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쭉.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헹궈주시면은 여자분들 이거 참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요. 붓기 빠뜨리는데도 붓기 제거하는데도 많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구조를 따라서 샤워를 너무 정성껏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공들여서 물 한 번 쫙 틀어놓고 저는 이게 위에 물을 틀어놔요. 네. 위에서 이렇게 비 오듯이 쫙 쏟아지는 거 좋아서.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뭘 여기부터 이렇게. 맞습니다. 대부분 남자들 그렇게 샤워하죠. 그냥 네. 같이 한꺼번에 끝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네.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건강과 모세혈관 건강을 같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씻을 때는 구석구석. 아, 공들여서 씻어야 돼요. 공들여서 씻어. 네. 아, 뭐든 열심히 해야 되니 힘들어서.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보겠습니다. 혈관 밥상입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이제 차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 말을 먼저 이제 가장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일 일란하자. 하루 한 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한 알 달걀을 꼭 챙겨 먹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걀이 참 누명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달걀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하루에 2알 이상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누명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누명이었다는 것이 벗겨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요, 만성 질환이 없는 남녀 21만 5천 명을 대상으로요, 달걀 섭취량과 심장 건강의 상관성을 34년간이나 추적 관찰한 결과 달걀 섭취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걀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과의 연관성은 없다. 그래서 드셔도 되고 노른자 특히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저도 주말마다 산에 가니까 근데 저희 일행 중에 꼭 이렇게 달걀을 정성껏 삶아오는 분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 힘들 때고 달걀 탁 먹으면 얼마나 몸이 보신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 달걀하고 같이 먹으면 또 좋은 게 있다면서요. 예. 자, 우리가 달걀 그러면은요, 우유와 함께 완전 식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 속에 다양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걀도 약간 부족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있는 게 부족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비타민 C. 두 번째로 식이섬유가 없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새콤한 맛을 주는 그런 산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달걀과 먹었을 때 궁합이 올라가는 식재료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피망입니다. 피망. 자, 피망은요,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채소고요. 달걀 등 단백질 식품과 영양적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 피망보다는요, 빨간색 피망은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높은 편이고요. 비타민 A는 면역력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망하고요, 파프리카, 혼돈되시잖아요. 네.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달걀과 피망을 함께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식품은 어떤 거예요? 자, 두 번째,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혈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나쁜 짓 했을 때 먹어야 되는 사과입니다. 예. 자, 사과는요, 섬유질이 많고요, 장 운동을 촉진해줘서 배변 활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혈관에 쌓이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살짝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걀과 같이 먹으면 달걀의 이 약간 무미한 느낌을 상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달걀과 조합이 좋은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요. 바로 봄에 나오는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 요즘 참 맛있잖아요. 맛뿐만 아니라 딸기에는요.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레몬의 2배에 해당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철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항산화 효과와 해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는요.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소염, 즉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혈관 청소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 드십시오. 네. 맛있지.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달걀과 먹었을 때 먹는 좋은 식재료인데 어른들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추가 되겠습니다. 고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추는 좀 매운맛이 내잖아요. 그 매운맛을 나는 캡사이신, 이게 항산화 성분으로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C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가 없어지면 뇌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캡사이신은 심장을 자극해서 혈액을 잘 돌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혈관벽세포의 염증을 대항하고 청소하는 데 힘이 커지기 때문에 또 위험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네. 정작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요. 뭐요? 사이다 아닙니까? 아니, 달걀 삶은 거에 사이다지. 사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왜 달걀을 이렇게 해서 그 안주로 있었는데 멕시칸 사라다라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걸 이게 샐러드로 만들어서 달걀하고 같이 먹으면 참, 이제 너무 저렇게 보면 이제 너무 그러시면은 이제 아재 소리 듣지. 저희가 어떤 프로입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 주말에 네. 맛있게 가족들이 아주 오손도손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레시피 요리를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 요리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보은 선생님 나오시는 거예요? 이보은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요. 네. 오늘은 제가 대충. 차 박사님이 예. 제가 대충. 괜찮을까? 예,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좀 옮기셔야 될 것 같고 차 박사님의 요리 실력이 이게 기대가 되는데 워낙에 개성이 강한 식재료 4가지다 보니까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요리가 또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혈관 밥상을 기대하면서 그새 옮겼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오늘은 차 박사님과 함께 혈관 밥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테이블로 이동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식재료들의 조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식재료들 다 달걀도 있는데요. 있고 피망, 딸기, 그쵸. 저건 사과 같은데요. 고추. 오. 그렇죠. 자, 일단 오늘 만들어드릴 그 요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리의 이름은 딸기 톡톡 피망전 되겠습니다. 딸기 톡톡 피망. 딸기로 전을 만드신다는 예, 것 우리가 같은데. 일반적으로 전 참 좋아하잖아요. 네. 역시 저는 베비장전이 제일 좋던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피망전을 준비하는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딸기 톡톡. 요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피망. 피망. 예, 피망을 이렇게 좀 두껍게. 오. 이렇게 이게 막 써시는 게 아니고 조금 두껍게 써시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요 피망을 두껍게 썰어서 피망전의 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틀로 사용을 하신다. 네. 그래서 약간 1cm 정도 두껍게 잘라주신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딸기 톡톡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딸기는 이렇게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먹기 편한 사이즈로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형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톡톡 입안에서 터지게끔 딸기가.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앞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사과 있고요, 풋고추 있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런 것들은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고요. 달걀은 하나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는 2큰술, 그 다음에 소금 4분의 1큰술, 후추 약간을 해가지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는 거 제가 반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1차 반죽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나머지 다 넣어요. 이 재료를 다 넣어요? 예, 다 넣어주십시오, 이제. 넣어줘 보세요. 예, 예. 제가 넣어볼까요? 다 넣죠,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 고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네. 자기의 네. 취향대로.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애들 또 먹기 힘드니까 조금 적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후추도 이제 자기 살짝 넣어주고. 살짝 넣고 소금 간도 뭐 적당히.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그리고 이제 달걀. 흰자 들어가도 되고 노른자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노른자만 한번 네. 해봤습니다. 딸기는 지금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잘 저어주죠. 아유, 보기 좋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뭐 준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세상 쉽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되면은 저희가 부치기 위한 기본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제가 미리 음.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불을 켜뒀습니다. 예, 이때 또 주의점은 이게 전이 약간 그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팬을 너무 뜨겁게 달구시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 조금 여쭈시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제 어이구, 너무 뜨겁다. 아우, 무서워. 아유. 괜찮아요. 네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딸기들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딸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모양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바쁘다. 이거 역시 이보은 선생님 손이 빠르네요, 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제 반죽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와. 이런 저는 처음 봐요, 정말 태어나서. 재밌네요, 와. 만드는. 그래서 좀 넘쳐는 모양이 좀 안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맛은 좋으니까. 네. 자, 이렇게 조금 오랜 시간, 아이고, 떨어졌다. 오랜 시간 이렇게 좀 두시고 이제 일단 불을 좀 켜주셔야죠. 네. 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그러고 이제 요거 이렇게, 조금 네, 정리만 오랜 해도 시간 될것 같아요. 동안 이렇게 두시면은 대신 좀 급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두께가 있고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두신 다음에 한 1분 이상 이렇게 좀 해주시고 딱 뒤집어야 되거든요. 야, 1분 기다리기가 조금 오래 걸리네. 네, 제가 아유.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노릇하게 익어졌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이제 돌려서 나머지 반대쪽 면도 한번 익혀주시면 그럼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준비하는 게 있죠. 네, 저희가 한번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리로 드셔보도록 한번 하시죠. 이동해볼까요? 예. 이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괜찮다. 파프리카의 그 피망이라고 그랬나 이게? 네. 피망의 그런 상큼한 맛도 있고요. 그 상큼한 맛이 살아있고 안에 것도 괜찮은데? 맛이 한번 볼게요. 딸기가 있어서 좀 새콤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니, 이 재료들이 어떻게 입안에서 어우러질까 저는 궁금했었는데 진짜 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좀 상큼한죠? 딸기 좀 톡톡 튀나요? 네. 네. 오,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혈관이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노화가 촉진된다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 모세혈관 관리를 잘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우리 방송에서 모세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 모세혈관은 가변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그다음에 쉽게 상하고 아니면 유지가 잘 되는 가변성이 큰데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잠자는 얘기했죠. 그리고 샤워하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모세혈관 건강관리의 핵심이고 실제로 호르몬을 통해서도 조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늘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의학도 한의학이지만 오늘 방송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어서요.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전에 양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네, 양치는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시간을 두고 미리 하고 이제 수면을 취하라는 거였고, 근데 또 자기 전에 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씻고 양치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 봤을 때 혈관 건강에 뭐니 해도 일단 수면이 최고라고 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면역력 위해서라도 수면과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해내는 거 이 작용이 잘 되게끔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갱년기 고 또래 여성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운동을 꾸준하게 아침 햇살 맞이하시는 운동, 것들. 아침 햇살. 이 갱년기 여성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다 보니까 오히려 낮에 또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침 햇살 맞이해서 제 시간에 저녁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는 거 네. 건강에 아마 첫 번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세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은 아침 햇살 한 잔 하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 햇살이 아까 우리 햇살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사람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햇살 한번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찍 나오셔서 10분 정도라도 한번 산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